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코미나티, 며칠 전에 정식 승인된 화이자 백신의 새 이름입니다. 백신으로 면역을 키워서 공동체를 회복하자, 뭐 이런 좋은 뜻을 담고 있다는데 이름 자체가 놀림감이 좀 되고 있습니다. 우선 발음이 어렵습니다. 코미나티. 그리고요, 왠지요, 과거 소련 비밀경찰 이름 같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뭐 이름이 중요하겠습니까? 더 중요한 건 역시 효과. 편하게 말해서 약발 아닙니까? 약발만 좋으면 백신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아침신문 일면 기사부터 출발합니다. 먼저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입니다. 금리 얘기가 실려 있습니다. 금리 올린 한국은행 가계빚과 전쟁을 선포했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린 이유 중에 하나는 가계빚 부담이 있었다는 겁니다. 좀 더 보죠.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그래프 좀 보겠습니다. 과거에는요, 1% 이상 넘어간 상태로 내려갔죠. 쭉 내려가다 그동안 0.5%를 유지하다가 이번에 0.75로 올라간 겁니다. 아래로 갑니다. 자, 코로나로 인한 충격보다 가계빚이 더 위협적이다. 이런 판단을 했다고 분석합니다. 그래서 올린 거다. 그리고요, 지금 미국도 지금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는데 미국보다 먼저 올린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주목받고 있죠. 금리 불균형 완화 첫발이다. 그리고 11월에 추가로 올릴 수도 있다는 점을 살짝 시사했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사진입니다. 어린이들이 있죠. 여기 보세요. 어린이들이 보시면요, 뭔가 마스크를 쓰고 있고 뒤에 여성분 있는데 이분 보니까 아프간 국민이시군요. 어제 우리나라로 들어왔습니다. 아래로 갑니다. 한국을 도운 아프간 370여 명 도착했다. 그리고 이 가운데 10살 이하가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따라서 온 아이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분들 어제 오후에 귀국했고요. 지금 잠시 김포 인근에서 잠시 머무르고 있습니다. 자가격리를 좀 해야 되는 상황. 사진으로 실려 있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역시 사진인데요. 아프간 상황입니다. 자, 이분들 무사히 우리나라로 왔죠. 그런데요, 지금 아프간 카불 공항 모습입니다. 아프간 카불 공항 인근 두 곳에서 자살 폭탄 추정 폭발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미국에서 정보당국에서 이런 거에 대한 경고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일어났습니다. 어린이 포함 13명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뭔가 지금 먼지가 나고 있죠? 폭발로 인한 겁니다. 그리고 옆에 부상을 입은 분들의 모습도 사진으로 실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 끝에 있습니다. 국민지원금, 국민재난지원금입니다. 25만 원 1인당 지급하기로 했는데 추석 전에 지급이 된다. 그러니까 이 기사는 추석 전 뭔가 결정이 됐다는 겁니다. 소상공인 세금 납부 3개월 연장이다. 그동안 국민 약 88%, 소득 하위 88% 대상으로 한다고 했죠. 지급 시기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추석 전에 지급이 된다. 이런 기사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풍부하게 읽어주실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혁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오늘도 앉아 계시고요. 그 옆에는 김관호 계명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세 번째 자리에는 민현주 전 국회의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원규 삼육대 겸임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8월 27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네 가지 키워드, 그리고 오늘 주요 내용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초저금리 끝이다. 어제 기준금리 인상이 있었죠. 굉장히 오랜만에. 그래서 더 이상 초저금리, 이 상황. 그러니까 돈 빌리는 값이 굉장히 쌌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는 끝났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파장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난감한 야당. 여기서 말하는 야당은 국민의힘을 말해요. 윤희숙 의원, 권익위원회가 부정거래 의혹 그 명단에 올렸죠. 그리고 본인이 이런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니까 의원직을 사퇴하겠다. 대선도 중도 대선 경선도 포기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이 이거는 국민의힘한테 좀 부담이 아닌가 이런 평가 나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내가 잡는다. 어떤 분이 누구를 잡겠다고 그랬어요. 대선 경쟁에서. 근데 조건이 좀 있습니다. 내가 잡으려는 그 인물이 다른 사람을 잡으면 내가 그 사람을 찾겠다. 그럼 내가 결국 올라간다. 뭐 이런 논리를 폈습니다. 오늘 좀 집중적으로 다뤄볼 예정이고요. 마지막 키워드는 자화자찬입니다. 자화자찬. 누가 무엇을 잘했다고 스스로 칭찬을 한 겁니다. 최근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오늘 이런 표현들이 좀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아침에 매일 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기준금리, 금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굉장히 좀 어렵고 딱딱할 수 있지만요. 많은 분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제 현상입니다. 좀 눈여겨봐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기사 준비되어 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계빚 그리고 집값 불극이다. 기준금리 전격 인상이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목표가 있다는 걸로 분석합니다. 가계빚이 더 늘어나는 걸 잡아야 된다. 그리고 집값도 잡아야 된다. 그래서 금리를 올렸다는 겁니다. 15개월 만에 막을 내린 초저금리다. 그래서 앞서서 일면기사 소개했던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리를 0.5%에서 0.75%로 올렸다. 자, 많은 분들이 이거 1%도 안 되는데 이게 이렇게 중요한가 하지만요. 이게 은행 금리를 결정할 때 출발점이거든요. 여기에 더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점 자체가 높아졌다는 겁니다. 자, 이주열 하는 총리의 금리 여전히 완화적, 연내 1%까지 추가 인상 시사. 완화적이니까 지금도 낮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그래서 B2 대출자 그리고 중소기업 부담 커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의 목소리도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금리에 관한 발표 내용 브리핑을 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인상 결정을 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코로나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크게 확대하였던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경기 개선 정도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 기준금리 인상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소개해드렸는데요. 가계빚의 경우 아무래도 금리가 오르게 되면 대출의 부담이 늘어나죠. 이거는 뭔가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목표, 집값 잡기 과연 통할 것인가. 이 부분엔 기사가 꽤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주택 거래가 줄며 상승폭이 둔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고요. 또 다른 쪽에서는 지금 금리 자체가 오르긴 해도 감당할 수준이다. 집값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또 분석도 있습니다. 좀 갈리죠. 그러나 공통점은요. 잡지 못할 것이다. 상승폭이 둔화된다. 떨어진다는 전망은 없습니다. 이 공통점은 이겁니다. 그러나 약간의 갈래가 좀 갈라지고 있죠. 내용들이요.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주홍 교수님. 네. 금리 인상을 통한 집값 잡기. 이거 좀 통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요. 이번 금리 인상 발표를 좀 총평을 해보자면 다소 교과서적이고 기계적이었다. 먼저는 국제 질서하고 좀 같이 맞췄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연준의 테이퍼링 조짐이 있거든요. 미국의 순서를 먼저 좀 바라보고 그거에 대해서 맞췄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을 피력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비롯해서 금융 주도국이 계속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한국 사회가 여전히 경기가 완화됐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금리 인상이 시그널을 줬다라는 게 너무 혹시 실험의 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교과서적인 접근이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미국도 아직 안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먼저 한 편인데 그거는 집값보다는 오히려 가계비 늘어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더 컸다고 봐야 되나요? 맞습니다. 이번 발표의 취지가 그 가계부채가 너무 급증하고 자산 불평등이 심화됐다. 그거를 해소하겠다라는 취지였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라도 부동산 가격의
그 꺾임과는 좀 관계가 없을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 가격의 가장 큰 문제는 저금리도 문제가 있겠지만은 공급 절벽과 전세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해소가 안 됐는데 여기서 금리 인상을 했다고 해서 그게 영향을 받기가 어렵고요. 실제로 금리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게 저금리 유지가 여전히 시그널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는 오히려 저렇게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중론이고요. 조금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게 과연 기재부와 조금 아니면 정부하고 의논이 된 결정인지가 좀 의문인 게 이게 가계부채를 줄인다고 말씀하셨지만 역으로 이거에 대한 유탄, 직격탄을 맞게 되는 거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입니다. 취약계층은 금리가 올라가면은 이게 은행 실물 금리는 훨씬 더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상환 압박을 받게 되고 지금까지 근근히 버티고 계셨던 자영업자분들이 델타 변이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기가 완전히 둔화가 됐는데 거기에서 금리 압박까지 받게 되면은 이건 매우 취약하다. 그러니까 취약계층에 대한 대비가 있는 상태에서 가계빚을 잡겠다라는 시그널이 같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엇박자가 지금 저는 좀 심각한 신호로 읽힐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진단합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분들, 그러니까 대출을 통해서 그래도 어렵게 뭔가 이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분들 꽤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 부담을 느낀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요. 뭐 자금이 넉넉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 중에서도 돈을 조금씩 모아서 그리고 조금 빌려서 집을 사는 분들 있거든요. 이런 분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기사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주열 총재 금리 인상 한 번으로 해소 안 된다. 연내 추가 인상 시사. 그러니까요. 더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0.5에서 0.75로 올라갔죠. 그럼 또 보통 통상 한 번 올리면 0.25%포인트 정도 올리거든요. 그러면 기준금리가 올해 안에 1%까지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됩니다. 아래로 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설명이 좀 있습니다. 가계대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그래서 이거 더 이상 이거 그냥 지켜만 볼 수 없다. 이런 판단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자영업자들 1분기 대출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 대출을 그냥 둘 경우에는 코로나가 끝난 후에도 이 대출 부담 때문에 재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양날의 칼이 되는 거예요. 지금 어려우니까 지원을 좀 더 풀어줘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나중을 봐서 줘야 되는 것인가 뭐 이런 고민들이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뭐 투자은행들이 이제 전망을 했어요. 내년엔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1.25. 그럼 지금보다 한 2단계 더 올라간다는 소리 되는데 이 정도까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부분입니다. 지적이 나오는데요. 지금 정부가 계속 뭔가 돈을 풀고 있잖아요. 지원금을 푸는데 금리를 인상한 거. 이게 과연 같이 갈 수 있는 겁니까? 너무 성급한 거 아닙니까?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경욱 전 국장님. 이 마지막 부분. 지원금은 푸는 상황에서 금리가 올랐다. 이게 어떻게 같이 가는 건가? 이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물론 맞는 얘기죠. 제가 경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냥 일반적인 상식에 기초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부에서 지금 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 뭐 몇백만 원씩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순수하게 자기 돈만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 은행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했을 텐데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지원금을 준다면서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우니까 지원금을 주겠다라면서 돈을 풀고 그다음에는 금리가 올라가니까 또 이자 부담이 늘어나서 그중에서 또 돈을 내야 되고 이런 아주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은 이상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조금 있지 상황을 않겠습니까? 극단적으로 판단해 보면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금리가 오르는 걸 이자를 갚는다. 이렇게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극단적이겠지만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데 지금 기사에 나왔듯이 자영업자들이 832조나 대출을 받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부로서도 어렵기는 정말 고심하기는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1,800조나 되는 가계부채가 있으니 이걸 그냥 놔둘 수는 없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국가부채도 지금 1,000조를 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너무 확장 예산을 쓰면 안 된다라고 계속 위험성을 경고해 왔어요. 그냥 흥청망청 예산을 들여서 그 뭐랄까 효용성, 적정성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늘렸다가는 나중에 정말 힘든 상황이 온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그 상황을 우리가 지금 불편한 진실을 맞닥뜨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사실 금리를 오르냐 내리느냐, 금리를 높이냐 내리냐 이 부분에는 정말 많은 것을 고려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정부가 고민 그동안 금리에 계속 있었거든요. 고민하다가 어제 전격적으로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올릴 수 있다. 이런 점이 시사가 됐습니다. 다음은 정치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제1야당을 둘러싼 부동산과 관련된 이슈가 불거졌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윤희숙 의원이 있습니다. 어제도 전 이 아침에 매일경제에서 그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본인이 사퇴하겠다. 뭐 이 정도 논란이 불거졌으면 사퇴해야 된다. 그리고 대선도 포기한다. 이렇게 굉장히 얘기를 했죠. 그래서 파장이 좀 있었는데 약간 방향이 묘하게 가고 있습니다. 먼저 기사가 두 가지 준비돼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희숙 부친 언론 통해서 몇 가지 설명을 좀 했어요. 그 내용을 좀 이 기사는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어제 이제 방송에서 뭐 인터뷰처럼 나온 내용을 좀 전하고 있는데 투자 건물을 보러 갔다가 그러니까 세종시에 간 거죠. 투자 건물 보러 갔다가 농지를 샀다. 아,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지가 투자 목적이 되는 겁니까?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의원직 사퇴 선언 뒤에 더 커지는 땅 투기 의구심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사가. 좀 더 보겠습니다. 지금 여당에서는 맹공을 퍼고 있죠. 혹시 이거 뭐 관여한 거 아닙니까? 뭐 특공 특혜 아닙니까? 막 이렇게 좀 굉장히 공세를 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윤희숙 의원의 부친의 설명이 알려진 겁니까? 알려진 거예요, 지금. 자, 그러자 야당 내에서 이준석 대표 뭐 본인이 해명할 사안입니다. 그리고 여권은 이거 철저하게 밝혀야 된다. 또 이렇게 좀 공세를 하고 있죠.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윤희숙 부친 8억 예산 세종시 농지 5년 시간이 흐르자 8억 안팎 올랐다. 그러면 한 2배 이상 가격이 뛰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논란이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이요, 지금. 뭐 다른 여러 의혹 제기 여당에서 많은데 뭐 그런 걸 차치하고 두더라도 지금 상황 자체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새로 3년간 임대차 계약한 실제 경작자의 얘기입니다. 뭐 윤 부친 우리 집에 주소 옮기고 뭐 자고 간 경우 있었다. 뭐 이런 설명을 해요. 그러면 이게 이 문제가 뭐냐면은 그러면 실제로 경작을 안 했다. 그리고 처음부터 이게 경작 목적으로 산 거 맞는가?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농지법 그리고 주민등록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 기사는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희숙 의원이 부친의 농지 매수 지금 설명을 보면 뭐 몰랐다는 취지의 설명 계속했거든요. 그런데 이거 혹시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다시 또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이 사안과 관련해서요. 여당에서 여러 가지 뭐 지적 그리고 공세 좀 있거든요. 그와 관련된 영상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땅을 산 건 아버지인데 왜 여당한테 화를 내고 그 조사를 의뢰한 건 야당 지도부인데 왜 그 권익위를 뭐라고 합니까? 뭐 정치적 논쟁으로 끌고 가거나 나는 억울하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끌고 오거나 다 부질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노년에 시골에서 농사를 짓겠다라고 하셨는데 농사 짓는 땅이 전국에서 가장 비싼 세종시에 땅을 사고 그리고 한두 평도 아니고 3,000평이라는 땅을 80살 되신 분이 산다는 게 상식적이진 않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가 아니냐. 윤 의원의 어제 사퇴 선언이라는 게 그런 의심의 눈을 가지고 있고요. 자,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음 같은 기사가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윤희숙 정치 영웅에서 리스크로. 여기는 뭐 아주 전혀 다른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정치인 그리고 본인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도 굉장히 주목받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리스크가 아니냐. 야당은 이 의혹에 굉장히 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뭐 쭉 있습니다. 보면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준석 대표도 윤 의원 해명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을 냈어요. 그리고 윤 의원은 토지 매입 과정 관여 안 했다. 이런 입장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의 이야기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의혹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우선 유니스 의원 측에서 좀 해명을 해야 될 사안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관련 내용은 저희가 권익위에서 통보받은 내용과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고, 그리고 권익위의 어떤 통보 사안과 무관하게 저희가 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긴 하겠습니다. 자, 김구락 교수님. 여당 공세가 굉장히 맹공을 지금 퍼붓고 있어요. 그리고 뭐 유희숙 의원이 뭐 관여한 거 아니냐, 그리고 가족들이 이거에 대해서 뭐가 알고 있거나 관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 제기되는데 뭐 그건 차차 두고요. 일단 땅을, 농지를 사서 보유하고 있고 가격이 오르고 뭐 이것만큼은 지금 어느 정도 이 언론 보도나 뭐 의혹 제기를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세요? 아까 윤건영 의원이 잘 지적을 한 것 같아요. 80 노인분이 3,300평이라는 굉장히 큰 땅을 경작하시겠다고 사셨다는 것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 것이냐. 그리고 세종시거든요. 그 본인도 그렇고 사실상 이게 연고지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실 경작을 하려면 주택도 있어야 되고 전혀 그런 어떤 대비가 없이 그냥 땅만 산 겁니다. 사실 그 정도 규모의 땅을 사기 위해서는 농사를 짓는다는 전제가 깔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사실은 유니스 의원이 얘기한 것과 지금 아버지가 인터뷰한 내용이 굉장히 상반돼요. 그러니까 유니스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농지를 사서 여생을 이걸 농사를 지으면서 좀 보내시겠다 해서 사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 인터뷰를 보면, 부친의 인터뷰를 보면 원래 투자의 목적으로 내려갔는데, 건물을 사러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산단이 들어오고 뭐 전철이 온다 그래서 그래서 그 땅을 샀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투자라는 것이고 여기에서 농사를 짓겠다는 그런 어떤 마음, 뭐 그런 것은 애초에 없었던 거 아닌가. 그러면 윤희숙 의원의 어떤 해명과는 굉장히 큰 격차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거는 투기성이라는 어떤 성격이 굉장히 크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 사이에 2배 넘게 이렇게 올랐거든요. 이 부분은 현실이에요. 어떤 형태로든. 그거는 투기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2배 이상이 갑자기 올랐고. 한 가지 조금 더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저는 유니스 의원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유니스 의원이 여기 이 권익위의 어떤 조사 결과를 받으면서 의원직 사퇴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의원직 사퇴를 한다는 것은 결국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정을 안 하고 이걸 돌렸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우스꽝스러운 조사 결과다. 그러면서 의원직 사퇴는 한다. 이거는 모순이 있는 거거든요. 우스꽝스럽다라고 생각을 하면 조사가 또는 경찰의 수사 결과가 다 만들어질 때까지 의원직 사퇴를 하면 안 되죠. 그리고 그거를 다 보고 나서도 잘못됐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때 사퇴를 하는 것이 책임 정치고, 그것이 우리가 유니스 의원에게 바랬던 정치 상인데, 그냥 뭐 우스꽝스러운 뭐 이 조사 결과다. 나는 인정 안 한다 그러면서 또 의원직 사퇴는 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러면 이분을 뽑았던 서초 유권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의원직 사퇴 부분에 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즐겁게 통과를 시킬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저는 이 부분은 진정성이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뭔가 국민들에게 이런 의혹이든 뭐 그게 실제든 아니든 간에 이런 의혹과 우려를 들여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접근한다 그러면 즐겁게 저를 통과시킨다는 말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대선 예비 후보기였기 때문에 부모님 검증 다 가능한 거고요. 여기서 잘못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끝까지 조사를 받고 하는 것이 책임 정치인데, 지금 이 상황 그냥 의원직 사퇴 하나로 그냥 모든 것을 끝내버리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장면들이 여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우리가 나는 임차인입니다라는 그 명연설로 등장한 유니스 의원이 한순간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은 좀 화면 좀 보겠습니다.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온 반응 중에 하나죠.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화면 홍준표 의원 뭐 반응들이 있는데, 홍준표 의원 반응이 준비됐는데 화면이 지금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 반응을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물론 전제를 했어요.
뭐 추가 해명 나오기 전에 당청에서 입장 밝히기 어렵다. 굉장히 좀 신중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당혹스럽다는 느낌도 드는 발언이 있었거든요. 앞서 영상으로도 확인해 봤는데. 자, 민현주 전 의원님. 국민의힘 입장에서 좀 난감해진 건가요? 아무래도 지도부 입장에서는 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만일에 이 이제 기사 관련해 지금 이제 투기 예. 의혹 관련해서 나오는 것들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지도부는 좀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예. 왜냐하면 이제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유니스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워낙 부동산 투기나 현 정부의 그 경제 정책에 대해서 아주 날카로운 비판을 한 걸로 국민들께 많은 신뢰를 얻었죠. 예. 그리고 지도부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많은 신뢰를 줬던 것도 사실이고 또 이번에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대선까지 출마를 하는 예. 그런 결단을 보인 이제 의원인데요. 이 문제는 이제 지금 유니스 의원이 직접 관여가 됐냐 안 했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그 같아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에요. 네, 네. 사실 이제 그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사실은 경제 활동하는 거, 투자하는 거 이런 거 다 일일이 알 수는 없어요. 솔직히.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의혹 중에 하나가 KDI의 재직 중에 그 관련해서 이제 정책 예타 보고서를 작성했고 예. 그 정보를 가지고 부친에게 정보를 줘서 그걸 투자를 그렇죠. 했느냐 그런 아니냐 의혹 이런 제기죠. 의혹들 제기들이 사실은 이게 여당 내에서 지금 그런 의혹 제기를 하고 있어요. 유니스 의원 관련해서 직접적인 쟁점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뭐 다른 뭐 여동생의 남편이 어떻게 했다 이거는 뭐 다 부차적인 문제고요. 예. 그런데 이제 KDI 정책 보고서 관련된 예타 관련된 보고를 보면은 국책 중앙정부 관련된 예비 타당성 조사는 KDI가 하는 게 맞는데요. 예. 지방정부 관련된 건 KDI가 직접 관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히 사실관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좀 더 확인이 알아봐야 필요한 것 되는 같아요. 문제가 네, 좀 더 있고. 알아보고 뭐 어제 유승민 후보도 국민의힘 유승민 후보도 KDI 관련해서 전수조사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라고 동의를 한 만큼 이거는 여야 합의하고 한다면 전 KDI는 국책연구소이기 때문에 조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되지 예.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자금의 흐름이라든지 정보의 출처 이런 건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예. 이때 이 당시에는 이준석 대표도 얘기했지만 권익위 통보 사안 관련해서만 소명을 받았고 사실관계 확인을 했기 예. 때문에 사실 지도부로서는 본인이 솔직히 얘기하기 전에는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대표 경제정책에서 대표 선수격이었던 윤희숙 의원의 이 관련된 문제는 사실은 타격이 조금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원컨대 바라건대 얘기한다면 윤희숙 의원이 솔직하게 근데 정말 이게 솔직하게 해서 난 문제 없다라고 예. 한다면 이건 결국엔 문제 없는 걸로 될 거고요. 예. 12명에 대해서 모두 다 경찰 조사 관련된 나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조사가서 명명백백히 밝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민현주 전 의원께서는 국민의힘 소속이시니까 뭐 여러 가지 길게 설명했는데 결국에는 좀 상황이 당혹스럽다, 예상치 못했다, 뭐 이런 느낌을 하신 것 같아요. 좀 김정욱 국장의 발언기 요청하시는데 먼저 주원규 교수님 듣고 그다음에 김정욱 국장님 순서로 가겠습니다. 주원규 교수님, 근데요 이거를 좀 통상적인 시각으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부친의 농지 매입 이게 이제 여기서 시작이 된 거고 중간에 여당에서는 그럼 과연 이 농지 매입 이 사실을 알았느냐 그리고 혹시 관여한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관여한 부분을 좀 차치해 두고요. 이 농지 매입이 이게 투기입니까? 투자입니까? 통상적으로 이런 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리고 국회의원의 부친의 농지 소유 문제.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이거 근본적으로도 생각해 볼 지점도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저는 일단 정치적 역학관계를 내려놓고 앵커님 말씀처럼 일반적 시각에서 보자라면은 이건 투자의 의혹이 아니라 투자의 용도로 쓰이는 게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합리적으로. 투자다. 예, 맞습니다. 이 농지 중에서요, 세종시가 갖고 있는 이 근처의 농지가 일반 농지의 한 10배 이상입니다. 정말 농업을 원하셨다라면 과연 세종시까지 가셔서 3,000평 이상의 땅을 매입하셔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아니라 이건 의혹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상세한 소명이 윤희숙 의원이나 윤희숙 의원 부친 가족이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뭐 내부 정보를 이용했냐느니 차명거래 의혹이 있다느니 그거는 차치하고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한 소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윤희숙 의원에게 가장 깊게 실망한 부분은 이번에 사퇴의 변입니다.
사퇴의 변에 있어서는 자신은 도덕성을 지금 내세웠다라고 얘기하는데 예. 그게 혹시 가진 자들의 도덕성을 대변하지 않았는지 심각한 의문을 남겼습니다. 저 1년 전이죠. 나는 임차입니다라는 그 연설을 했을 때요. 그 임차입니다라는 그 도덕성은 어디에서 기준했냐면요. 온 가족이 모여도 집 한 채 마련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심정을 저는 대변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나타난 결과는 아무리 윤희숙 의원이 제가 아버님의 일을 경제적으로 몰랐다고 치더라도 예. 그 가족이 갖고 있는 그런 재산 그리고 올라온 지금 시세 차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분이 어떻게 임차인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런 연설을 했을까라는 그 배신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명을 해주셨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뭐 권익위의 조사가 우스꽝스럽다. 예. 뭐 민주당 의원들이 뭐 기꺼이 즐겁게 받아줄 것이다 사태를 예. 그런 스스로 희화하셨어요. 저 윤희숙 의원께서. 그래서 저는 언론 보도에 뭐 일절 지금 관여하거나 지금 응답을 안 하신다고 하는데 예. 그러실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사퇴하고 여부하고 상관없이 예. 국민들에게 그리고 서초구 구민들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소상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설명하고 억울한 지점이 있으면 억울한 걸 설명하고 바로 잡을 거 있으면 바로 잡고 그리고 질문도 받아서 해명할 건 해야 된다. 뭐 이런 목소리예요. 지금 의견이 계속 그렇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종혁 전 국장님,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세 분이 전부 다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계시니까 저는 어쨌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그 반대쪽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윤희숙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오히려 더 불이 붙고 있어요. 그러게 말이죠. 사실은 뭐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언론이 열심히 추적 보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핵심은 그거 같아요. 뭐 쇼한 거 아니냐. 사퇴가 쇼 아니냐. 양이원영 의원 뭐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제가 직접 윤 의원한테 전화를 해서 듣지는 못했지만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그 윤희숙 의원한테 다들 찾아갔대요. 이거 갖고서 무슨 사퇴까지 하냐. 남들이 다 쇼라고 할 거다라고 했더니 윤희숙 의원이 얘기하기를 나는 정권 교체가 내 지상의 목표다. 내가 안 돼도 상관없는데 정권 교체를 해야겠는데 대선 주자인 내가 이런 걸로 발목이 잡히기 시작하면 앞으로 두고두고 우리가 공격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 야당 후보들의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의 뭐 말을 바꾼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공격할 수가 없다. 그러니 나는 여기서 사퇴를 해야겠다. 대선 후보에서도 사퇴하고 그리고 내가 의원직도 사퇴를 해야겠다. 그래야지 내가 자유롭게 공격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정권 교체에도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뭐 이것을 쇼를 하기 위해서 사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제가 취재한 바로는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윤희숙 의원이 나는 임차인입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우리 그때 부동산 3법 여권이 그냥 통과시켰을 때 이 부동산 3법이라는 것이 그냥 통과되면 어떤 후폭풍이 불어닥칠지를 모르시느냐라고 경제학자로서 그걸 지적한 거예요. 그리고 윤희숙 의원의 그 지적은 사실은 그 이후에 모두가 다 사실로 확인이 됐고요. 근데 제가 얼핏 느끼기에는 지금 현재 집권당에서 저렇게 윤희숙 의원에 대해서 집중적인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 어떤 정치적인 의도는 없느냐. 예를 들어서 야당 인사 중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인사니까 공세가 더 거칠어지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인격살인을 함으로 해서 저 사람이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라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다양한 해석. 그리고 이제 김종혁 전 국장께서는 이제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를 좀 조명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이런 기사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당에서는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퇴를 했는데 그걸 사퇴하겠다고 표명을 했는데 그걸로 매듭이 지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주제 가보겠는데요.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을 다룬 기사가 오늘 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지지율 조사 결과를 좀 보여주는데요.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매일경제 MBN 7차 여론조사입니다. 여기 보시면 RN서치에 의뢰해서 이제 조사를 한 결과가 나왔어요. 제목 보겠습니다. 윤석열, 홍준표 나란히 20%대를 기록했다. 물론 이거는요. 모든 대선 주자를 동시에 놓고 조사한 게 아니라 범야권 주자들 중에서 한정을 줘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때 20%대가 나왔다는 거죠.
범야권이 양강구도로 재편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지지율 좀 보겠습니다. 이쪽에 있습니다.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 좀 크게 보겠습니다. 범야권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입니다. 적합도요. 8월 23일에서 25일간 조사를 했습니다. 먼저 보면 윤석열 28.6, 홍준표 20.9. 여기 보면 홍준표 의원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다음이 유승민 9.3 등등등 있고요. 최재형 4.1, 안철수 2.8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물론 여기는 20% 후반으로 갔고 여기 20% 이제 조금 넘긴 건데 그래도 20% 선 같은 앞자리가 같다. 지금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7.7%포인트 차이가 난 거예요. 그럼 꽤 좁혀졌다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TK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오르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일각에서는요, 이 지지율 상승을 보고 이거 여당 지지층에서 많이 지지를 하기 때문에 이거 역선택 아닙니까? 약간 이런 분석도 있어요. 아무튼 상황은 이렇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먼저 홍준표 의원의 이야기 그리고 야당에서도 이 사항에 대한 반응이 좀 있었거든요. 같이 묶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무야홍이 올라오고 있어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조건 야당 후보는 홍준표다. 막 그 뜻이 뭐예요? 그러면 민주당 최종 후보하고 겨루게 되시잖아요. 네. 무야홍 되면 네. 그럼 무대홍도 될 수 있죠. 추석 전으로 해서는 어느 정도 골든 크로스를 바라볼 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 봅니다. 지금까지 이제 윤석열 후보나 혹은 최재형 후보나 두 사람 다 현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그리고 국민들이 확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발언들이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런 면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이다 같은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제 최근 지지율을 보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들이 좀 보여지고 있어서 오히려 홍준표 후보가 앞으로 어떻게 지지율이 변화될지가 저는 제일 궁금합니다. 여당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 거예요.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종혁 전 국장님. 이상 홍준표 의원 지지율이 상당히 오름세입니다. 왜 오르고 있다고 분석하십니까? 그거야 뭐 홍준표 의원이 열심히 잘하셔서 그런 거죠. 국민들한테 그 많은 어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열심히 자기 주장을 하시고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홍준표 이미지는 별로 좋지 않은데 그분이 얘기하는 게 틀리는 건 별로 없지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미지는 그다지 호감이 없지만 틀린 얘기는 안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제가 보는 게 아니고 그런 얘기를 들으셨다? 그런 얘기들을 주변에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홍 의원님이 아까 이제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TK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올라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굉장히 좀 아픈 대목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또 대구 경북 지역, 대구에서 국회의원 하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오히려 가장 그 보수의 심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지역에서 지지를 못 받고 있다는 것들은 본인한테는 조금 이걸 도대체 왜 그럴까라는 생각해 보셔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고민정 의원이 엄청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민정 의원이 뭐 주목해봐야 된다고 하고 고민정 의원이 누구예요? 고민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문정부에서 대변인 오래 하셨고 뭐 제가 이런 표현하면 좀 과합니다만 뭐 문 대통령의 여자 아바타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까지 굉장히 뭐 문 대통령을 잘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보면 문 대통령과 가깝고 뭐 이런 평가를 받고 있죠. 나올 정도로 고민정 의원이 홍준표 의원이 좋아서 칭찬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여론조사에 보면 홍준표 의원님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 상당 부분이 만약에 홍 후보가 아니면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하겠냐 했을 때 여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라고 간다고 해요. 제가 구체적인 수치를 여기서는 뭐 선거법도 있고 그러니까 밝힐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들이 있다는 걸 보면 아마 지금 역선택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되시면 상당히 우리한테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는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께서 많이 지지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근데 물론 홍 의원이 그걸 넘어서서 뭐 저희는 사실은 다 원팀이기 때문에 다른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뭐 다른 분들 다 잘 되셔서
뭐 우리 최재형 후보가 잘 되는 게 제일 먼저 목표이겠지만 그렇죠. 김준영 전 국장님 지금 최재형 후보 캠프에 계시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팀으로서 다 잘 하시길 바랍니다. 김준영 전 국장님께 추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앞선 기사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지율 그래프 좀 보겠습니다. 앞서서 뭐 홍준표 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지지율 분석을 해주셨어요. 뭐 역선택 그런 가능성도 제시해 주셨고 TK 뭐 그동안 TK 지지를 받았는데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다는 거죠. 다른 지역보다 TK가. 그런데요. 여기 보시면 최재형 전 감사원장 지지율이 나옵니다. 범야권 대선 후보 적합돼서 4.1%면 아직은 굉장히 좀 미미합니다. 자, 김준영 전 국장님 지금 그 캠프에 계시는데 왜 지금 이런 정도의 숫자에 머무르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신지 이게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앵커가 그 질문을 할 줄 알았어요. 네,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슴 아픈 질문만 하는데 아니 근데 사실 이제 그 최재형 원장께서 전 원장께서 어디 언론에 나가서 그 얘기를 했죠. 그 질문 똑같은 질문 나오니까 제가 잘 못해서 그런 거죠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국민들한테 처음에 이제 감사원장을 그 할 때 보였던 강당과 결기 이런 것들을 후보 이제 출마 선언을 한 다음에 아주 강력하게 밀어붙이면서 보여주셨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모자랐던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 감사원장 있을 시절에 보였던 그 태도와 그런 이미지를 계속 이어가지 못했다.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옆에서 이제 같이 일하면서 보니까 이분께서는 그 옳지 않은 것들에 대한 공격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지적을 하는데 본인이 적극적으로 남을 공격하거나 하는 것들을 품성 자체가 천성적으로 그런 부분에 익숙하지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 문법에 익숙하지가 않으세요. 그리고 이제 설명 같은 것도 보면 사실은 이제 정치인들은 무조건 두괄식으로 뭐 결론부터 던지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렇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비괄식입니까? 그럼 설명이?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판사식이죠, 그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런 기존의 정치 문법에 익숙했던 분들은 저분은 좀 말이 화끈하지가 않네? 이런 느낌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정치적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많이 이제 좀 손해를 봤던 게 있는데 그리고 저 수치는 분명히 저희는 그냥 일반적인 조사를 하면 전체 조사 그러니까 어느 후보를 지지하십니까? 그렇죠. 라고 여야 보면 가리지 않고 전체 조사가 확 올라가거든요. 되게 올라가요. 근데 야권 후보 적합도라고 따로 뽑아서 하면 거기는 이제 민주당 지지자, 강성 지지자들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확 떨어집니다. 또 역선택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그 최재형 후보에 대해서는 저 사람이 만약에 후보가 된다면 이재명 후보나 이낙연 후보와 1대1 대결을 했을 때 공격할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 후보가 불리하겠구나라고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 주장이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역선택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하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거는 뭐 무슨 바둑의 묘수풀이처럼 한두 수를 둬서 역전을 할 수 있다라든가 뒤집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선거 과정이라는 것은 경선 과정이라는 것은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앞으로도 몇 번 뒤집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의 진정성을 가지고 뚜벅뚜벅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어려운 질문을 좀 드렸는데 어려워요. 그래도 차분하게 조목조목 설명 좀 해주셨어요. 자, 김관학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홍준표 의원의 어떤 지지율 상승이라는 것이 사실상 이것도 반사효과적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어떤 신뢰 이것이 약화되면서 새로운 어떤 대안 이게 무너질 경우에 어디로 가야 되느냐 누군가를 하나를 만들어놔야 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야권 지지자들에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필 왜 홍준표 의원이 대안으로 주목을 받은 것인가? 이게 이제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도 생각을 많이 했는데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최재형 후보, 뭐 윤석열 후보 마찬가지로 처음에 얼마나 이 기대를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지지율이 급격하게 떠오르질 못하고 오히려 가라앉는 그런 추세를 보여요. 그 이유는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데는 아주 공격을 잘합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이 지지율을 넘으려면 사실은 중도층이라든가 뭐 부동층 이런 부분으로 외연이 확장이 돼야 되는데 그들의 관심사는
문재인 정부의 비판으로 그쳐서는 안 되거든요. 자기들의 어떤 새로운 비전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제시가 돼야 돼서 설득이 당해야 되는데 예. 이런 부분들이 없는 상황에서 내가 심성이 이러니 내가 판사 출신이니 이걸로는 국민들이 설득 안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계속 정체돼 있는 부분은 일종의 네거티브만 하고 있고 포지티브를 안 하는 자기 비전 제시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지 누구 탓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캠프 전체가 예. 사실은 뭐 여기 지지율의 어떤 향상의 원인을 예. 그 캠프 내부에서 찾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상대를 공격 안 해서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이거에 대한 설명, 뭐 보여주기 이런 게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들리네요. 일단 뭐 지지율 분석을 해봤고요. 다음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유승민 전 의원 어제 공식 대선 출마 선언을 했어요. 어떤 분들은 그동안 출마 선언한 거 아니었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데 공식적으로는 어제 한 겁니다. 준비는 계속했죠. 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출마 선언을 합니다. 유승민, 홍준표가 윤석열 잡고 내가 홍준표를 잡을 것. 그럼 결과적으로 유승민이 윤석열을 잡는 게 된다. 뭐 이런 논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대선 출마 선언했다. 그리고 뭐 경제성장 공약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중도와 젊은 층의 일관된 지지를 받는 후보는 나뿐이다. 뭐 이런 걸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TK의 배신 프레임 이거 해소하는 게 숙제 아닙니까? 이 기사는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먼저 어제 이제 출마 선언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먼저 유승민 전 의원의 이야기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밝은 미래를 위해 꼭 해야 할 개혁을 용감하게 하겠습니다. 준비 안 된 사람이 이미지로만 대통령이 된다면 또 한 명의 실패한 대통령이 나올 뿐입니다. 중도층과 수도권 또 젊은 층의 지지를 오랫동안 일관되게 받아왔던 후보는 저는 우리 국민의힘에 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민주당 후보를 3월 9일 날 가장 확실하게 박살을 낼 수 있는 후보다.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잡는다 그랬어요, 이렇게. 자, 그런데 현실은 지지율이 아직은 미약합니다. 좀 약합니다. 자, 민현주 전 의원님. 민현주 전 의원께서 지금 유승민 전 의원 캠프에 계세요. 지금 대변인 맡고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좀 설명하실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지지율이 좀 미약합니다. 네. 왜 미약한가? 그리고 앞으로 상승 전략은 무엇인가? 아까 김종혁 전 국장님께 드린 질문과 똑같습니다, 지금. 일단은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뿐 아니라 지금 당내 주자들의 지지율이 사실 낮은 편이에요. 평균적으로. 뭐 보수 정당에 계속 계셨던 10년, 20년 이상 계셨던 분들의 지지율이 다 낮고요. 외부에서 영입된 인사들인 거죠. 윤석열 후보나 아니면 최재형 후보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었죠. 지금 최재형 후보가 떨어지긴 했지만 그거는 제가 보기에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 굉장히 많이 실망을 하고 분노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사실 보수 정당이 뭐 새누리당 때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지금 국민의힘으로 이어오는 이 보수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아직까지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면 문재인 정부 열심히 싸우고 강력하게 싸우고 그리고 이 문재인 정부를 심판할 사람이 누군가 그럼 신뢰가 조금 떨어지는 지금 정통 보수 정당보다는 외부에서 영입한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을 향해서 강력하게 싸웠던 사람들에게 주목이 먼저 갔던 건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 두 후보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었는데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보수 정당이 계속 있었던 국민의힘 주자들은 또 상대적으로 불리한 어떻게 보면 의도적은 아니었지만 국민들께서 시선 자체를 안 주셨던 거죠. 한번 골고루 보고 평가를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 유승민 후보도 약간의 그런 국민 지지율에서 조금 불이익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평가가 자체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국민들께서 골고루 시선을 줄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요. 이제 저희가 경선에 본격적으로 돌입을 합니다. 31일 날 후보 등록하고요. 9월 1일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렇게 되고 또 그 이전 지금부터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은 뭐냐면 국민들께서 이미 판단을 하고 계신데
지금 1등을 달린 후보에 많은 실언이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 실언이라기보다는 사실 준비가 덜 된 부분들이 너무 많이 노출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이게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고 대안을 내세울 수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신뢰를 했는데 그 신뢰가 점점점 적어지는 거죠.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적절하게 홍준표 대표가 보수에서 1등 후보를 불안해하는 그 유권자들의 마음을 좀 잡고 있어서 홍준표 후보가 먼저 조금 더 올라가는 지금 분위기를 타고 있고요. 하지만 9월 1일부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작하는 지금 토론회 본격적인 경선을 들어가게 되면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저항을 했던 것만이 아니라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내년 2022년 이후에 누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것이냐, 어떤 준비가 돼 있느냐, 누가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느냐, 미래를 갖다 놓고 본다면 결국에는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저평가 블루칩들이 국민들의 주목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 유권자들이 한두 번 투표해 보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후보들을 볼 줄 알고 특히나 대통령 선거는 총선이나 지방선거와 다르게 결국에는 인물론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까지의 경험을 보더라도요. 그렇게 되면 누가 제일 준비가 잘 됐고 누가 제일 잘할 대통령이냐를 보고 본다면 결국에는 다양하게 특히 유승민 후보가 정책적인 면에서 국민들도 다 평가하고 계세요. 가장 준비가 잘 됐다. 유승민이 제일 괜찮은 공약을 내걸고 있다. 이 측면이 부각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뭐 그래서 결국은 뭐 준비된 저평가 블루칩이다. 이제 뜰 날만 있었다. 뭐 이런 취지로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도 기사에 있지만 숙제가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관련돼 있거든요. 이른바 배신자 낙인 또는 배신자 프레임 여전히 존재한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거든요. 이거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2015년도 원내대표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과 맞섰던 그 정책적인 측면에서 비판을 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한 말이 배신의 정치 그 얘기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이게.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이제 그 문구 하나에 박 전 대통령이 분노를 했고 배신의 정치다라고 낙인을 찍은 것이 이제 지금 2021년까지 일부 지지층에서 오고 보수 지지층에서 오고 있는 건데요. 문제는 이걸 어떻게 해소하겠다는 거죠. 사실은 이 가장 큰 여론이 있는 곳이 TK 지역이고요. 근데 공교롭게도 TK 지역이 유승민 의원의 고향이자 16년간 정치를 해왔던 본거지예요. 그래서 지금 어제 출마 선언하자마자 지금 대구에 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대구에 내려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TK 지역 그리고 또 정권 교체에 대한 가장 큰 열망이 있는 것도 TK 지역입니다. 보수의 심장이라고 한 TK 지역인데요. 이곳에서 누가 정권 교체를 하고 누가 성공적으로 정권을 이어갈 것이냐를 본다면 결국에는 전략적 투표를 할 수밖에 없다. 이분들이.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대구의 아들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대구 분들도 다 인정을 하세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말씀하시는 배신자라는 프레임은 아주 극렬 일부 아주 소수의 극소 지지층이고요. 다른 분들은 나머지 강성 보수층들은 좀 서운함, 안타까움이 더 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본격적으로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전략적으로 누가 정권 교체를 성공적으로 할 것이냐 본다면 결국에는 유승민 후보에게 그 마음이 다시 가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도 결국에는 밀어줄 것이다. 뭐 이 답변이신데요. 요 한 가지 질문 있는데요. 요거는 먼저 준비된 영상이 있거든요. 이 영상부터 확인해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감히 예측하건대 홍준표가 윤석열을 따라잡고 그다음에 유승민이 홍준표를 따라잡아서 결국은 유승민이 11월 9일 날 국민의힘 후보가 될 거다. 영남 보수층에서 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아주 짧은 기간에 10% 20% 올라가는 거는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구의 아들이다. 그리고 저는 이제까지 대구 경북 시도민들께서 뭔가 부끄러워할 그런 정치를 한 번도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오해가 쌓이고 서운한 감정이 쌓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 진심을 담아서 뭐 말씀을 드리고 이준석 대표가 성격이 워낙 똑똑하고 별나요. 그래 제가 뭐라 그래도 아주 제 앞에서 태도도 불손하고. 그렇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불량하고. 그렇지. 예? 제 앞에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요. 그렇지. 이준석 대표가 대표되고 나서 저를 지지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제가 역차별을 오히려 엄청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경쟁 대선 주자들이 항상 문제 제기를 해요. 이준석 대표가 너무 가까워서 이거 뭐 있는 거 아닙니까라는데 민주 전 의원님 짧게 진짜 관계가 뭐가 깊게 있습니까? 오해입니까?
아니 오이고요. 이건 윤석열 캠프에서 만든 프레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걸로 설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계속 뭐 얘기는 하거든요, 지금. 아무튼 뭐 상황은 좀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기사가 오늘 하나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동생 관련 그리고 부인 관련 기사군요. 보겠습니다. 조국 동생 1심은 채용 비리만 유죄, 그러나 2심은 4개 혐의 모두 유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이 학교 문제잖아요. 웅동학원. 뭐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허위공사 대금 소송, 채용 비리 뭐 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4가지 중에 1심에서는 하나만 유죄했는데 2심에서 이게 다 무죄였던 게 유죄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됐어요. 법정 구속이 됐죠. 상황이. 그러니까 1심보다 더 이 조국 전 장관 동생 입장에서는 악화가 된 겁니다. 이 판결이요.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 됐고요. 그 옆에 보겠습니다. 동양대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면직 처리를 했다. 그러니까 최근에 뭐 재판도 진행되고 이런 상황을 좀 고려했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기사가 좀 있고요. 다음은요. 최근에 부산대가 조국 전 장관 딸에 대해서 입학 취소. 일단 뭐 예비 결정이지만 그런 결정을 했거든요. 근데 그와 관련돼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이런 청원이 오릅니다. 부산대, 조국 전 장관의 딸 이름이 써 있는데요. 부산대는 위법한 입학 취소 결정에 반대한다. 부산대의 위법한 입학 취소 결정에 반대한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이거 취소해달라. 이렇게 청원을 한 겁니다. 청와대. 그런데요. 참여 인원이 29만 명. 오늘 오전까지 그래요. 그러면 20만 명 넘었죠? 답변을 해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20만 명을 넘어 기준을 초과했으니까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답변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인데 우선요. 먼저 이와 관련해서 올해 초에 유은혜 부총리가 부산대에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 영상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입학 취소 권한을 가진 대학이 학내 입시 부정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하나 대학은 법원의 판결과는 별도로 학내 입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검토. 자, 지난 3월인데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니까 교육부에서도 이런 어떤 뭐 입장을 낸 거죠. 그리고 이제 부산대도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판결이 나옵니다. 2심까지 나와서. 그러면서 이게 조치가 취해졌죠. 주영 교수님. 네. 그런데요. 청와대가 과연 이걸 답변을 할까? 답변을 한다면 뭐 청와대나 정부겠죠. 무엇이라고 답변을 할 수 있을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한 2가지를 기대합니다. 청와대가 좀 원론적 답변에 이제 머무를 거는 그럴 거라는 게 가장 중론이에요. 그러니까 뭐 면밀히 자세히 살펴보겠다라든지 뭐 크게 그렇게 논쟁적인 거를 비출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데 근데 또 하나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은 과연 고위공직자의 입시 비리에 대한 어떤 전수조사에 대한 그 건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아, 고위공직자 네. 자녀에 대한 어떤 입시 관련된 거에 대해서 뭔가 추가적인 설명을 낼 수 있다. 지금 이 청원의 그 취지는 일단 그 조민 전 장관의 따님에 대한 조국 전 장관. 죄송합니다. 조국 전 장관 따님에 대한 그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한 걸로 불집혀졌는데 이게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대한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고요. 또 하나는 과연 그때 조민 양께서 그 의전원에 입학하고 공부했을 때 그때 의전원의 그 입시적인 그 행태가 과연 정량평가였냐, 너무 주먹구구식이 아니었을까? 혹시 그런 거에 대한 지금 의문도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정성평가가 지나치게 반영된 거 아닌가? 네, 정성평가 너무 주관적이고 자의적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논리인 것이죠. 조민 양만 이런 어떤 좌표의 희생양이 되어야 되느냐? 전체적으로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어떤 조국 전 장관이라는 하나의 그런 희생양을 삼아서 수사되고 처리가 된 것 아니냐라는 그 의문 제기이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본다면 원론적인 답변이겠지만 그 부분도 고려될 수 있겠다. 김광학 교수님. 네. 청와대가 답변하기 굉장히 난감한 질문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답변에 따라서는 또다시 조국의 강, 정치적으로 또 이슈가 되는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청와대 속내가 복잡할 거예요. 왜냐하면 뭐 거기에 근무를 했고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논란을 확대시키려는 그런 시도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가장 원론적으로 접근할 것이다. 이거는 결정권은 어떤 형태로든 개별 대학이 이제 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학 그 결정권이 있으니까 원론적이라면 대학의 뭐 판단을 존중합니다. 그렇죠. 뭐 이 대학의 정도의 판단을 입장. 존중하는 것이고 우리는 여기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밝히는 선에서 마무리를 해야만 하는 것이지 또 다른 어떤 전수조사를 한다거나 그러면 이 문제가 다시 부각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청와대가 그게 문제가 있다라는 입장 이런 게 나올 경우에는 또 그렇죠. 엄청난 또 논란이 그리고 또 되겠죠. 청와대가 그 중심에 서게 되면 논란의 중심이 되는 것이고 이게 굉장히 소모적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원론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뭐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김종혁 전 국장님은 청와대가 근데 진짜 입장을 내긴 낼까요? 이거에 대해서? 아니 뭐 법적으로 내도록 돼 있으니까 내겠는데요. 저는 사실 저 청와대 그 청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미국도 비슷한 걸 하고 있어서 우리가 도입한 건 맞는데 저 주장도 보세요. 부산대 예를 들면 조민양이겠죠. 위법한 입학 취소 결정을 반대합니다. 아니 학교 당국이 나름대로 심사 절차를 거쳐서 내린 결정인데 거기에 대해서 위법하다고 그렇죠. 저렇게 전제를 깔았죠. 위법이라고. 스스로 결정을 하고 있어요. 청원이라는 건 억울하거나 뭐가 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소연하기 위한 것들 그리고 국민적 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지 법적 절차를 뛰어넘는 것을 얘기할 수는 없어요. 누구를 처벌해 주십시오. 저 사람은 잘못했다는 걸 입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벌하든가 법을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사면해 달라고 하는 것들을 그게 청원의 대상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 들어서 저 청와대 그 청원란이 매우 정치화됐고 매우 정치적으로 악용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주원규 교수님하고 저는 좀 다른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음주 단속에 걸렸어요. 그랬더니 아니 세상에 음주하는 사람 그렇게 많은데 왜 나만 잡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나만 갖고 그래? 왜 나만 갖고 그래? 그게 타당한 것이냐? 이게 타당합니까? 예를 들면 그리고 음주했는데 그 예를 들면 이 조민양 같은 경우는 판결을 통해서 다 확인됐잖아요. 그 지금 누가 총장의 그 표창장을 위조를 그렇죠. 하고 2심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2심까지 다 나온 상황이에요. 누가 그렇게 스펙을 조작을 해서 하겠습니까? 근데 음주운전하다 걸렸는데 이 사람은 아주 만취 상태야. 근데 일반 조금 한두 잔 먹고 걸린 사람 또 그 사람도 음주운전했지 않아 라고 이렇게 비교를 하겠다는 것과 비슷한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청원에 대해서 답은 하겠지만 청와대가 저기에 대해서 법적인 질서를 체계를 넘어서는 답변을 할 수도 없고 저건 그냥 일종의 시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참여 인원이 20만 명이 넘었으니까 이게 답변 요건을 좀 충족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청와대도 좀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언론중재법 얘기 오늘도 기사로 참 많이 다뤄지고 있는데요. 두 가지 기사 먼저 좀 보겠습니다. 당이 너무 빠르게 나가 언론중재법 속도 조절을 당내에서 이런 목소리가 좀 일각에 나옵니다. 물론 이제 많은 민주당 의원들은 이거 강하게 가야 된다 이런 입장이 많은데 이제 일각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여기 보면 이런 분들이 이제 목소리 낸다 이름이 적혀 있는데 국민과 소통해야 된다. 그리고 언론자의 크게 위축 소지가 있다. 이런 목소리가 나와서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일단 30일로 본회의 잡혔잖아요. 그리고 그때 통과시킨다는 입장인데 이게 어떻게 될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송영길, 이철희 언론징벌법 두고 비공개 회동. 여당의 당대표 그리고 청와대의 관계자 만났다는 거예요. 지금요. 정부 수석. 청와대와 당이 만났다는 거죠. 여당 내부에서 신중론 확산되자 청와대 내부 기류를 공유한 듯하다. 오늘 뭐 조선일보에 나와 있는 기사입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뭔가 좀 있다. 뭐 이렇게 좀 느껴지죠.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주은 교수님은 이 언론법, 이 청와대나 여당이 좀 신중론이란데 이건 좀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예, 당연히 신중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여당이 그 징벌법 손해배상에 좀 매달려 있는 느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제고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한국의 지금 법은 저는 대륙법을 따르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사하고 민사를 같이 가고 있는 것이지 민사로 징벌법 손해배상을 그렇게 강화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영미법인데 영미법은 1800년대 후반부터 그 대법원 판례가 쌓여 있어요. 근데 지금 대법원 판례조차 그리고 판례가 쌓여 있지도 않는데 그걸 그렇게
이렇게 갑자기 급조하듯이 언론중재법에만 그 잣대를 들이댄다? 거기에 대한 신중한 재고, 거기가 좀 강점을 찍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야당은 계속 반발했고 여당은 이건 강하게 가야 된다. 그리고 대선주자별 또 의견들을 다 내고 있어요. 뭐 그런 상황이 좀 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대선주자들 의견이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 뭐 유력 주자인데 약간 좀 모호한 입장이에요. 그냥 정확하게 어떤 입장이지 약간 언론들은 약간 그런 시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자, 다음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이 관련된 기사 더 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어제 여당이 국회에서 뭔가 좀 자리가 하나 있었는데 여기서 문재인 정부 언론 자유지수 아시아 1등 자화자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숫자상으로 그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42위인데 이게 아시아에서 가장 높다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 1등이다 이렇게 좀 뭔가 자화자찬했다는 거죠. 어제 4년 정책 성과 자료집이 공개가 됐는데 거기에 담겨 있답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청와대를 다룬 기사인데요. 청와대의 선택적 침묵이다. 그리고 여당은 선택적 폭주다. 보험입법 앞 당청 원팀. 보험입법이니까 이 언론중재법을 뭔가 미래를 대비해서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청와대가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이 기사는 지적을 하고 있어요. 요거 시간이 좀 많지 않은데요. 한 30초, 40초씩 김관학 교수님, 김종욱 전 국장님 어떤 평가를 하시겠는지. 대통령한테 지금 입법 과정에 입장을 표명하라는 것은 상권 분립을 훼손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입법을 하는 거는 국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거를 거부권을 이제 다 된 거를 이제 거부권 행사하는 거는 이제 대통령의 권한인 거죠. 그러니까 입법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입법도 안 된 상황에서 여기서 입장을 표명해가지고 법을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한다는 것은 지금 취지에도 안 맞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김종욱 전 국장님. 저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분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외부를 자꾸 끌어들이시는데 아니 기자들은 모든 언론 단체들이 이것은 악법이다고 아우성치고 있는데 아시아에서 1위? 진짜 웃기는 소리고요. 또 하나는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OECD 전문가들이 다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발 좀 제대로 된 그 숫자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네 나라 국민들은 힘들어 죽겠다는데 무슨 외부에서 코로나19를 갖다가 뭐 평가를 한다느니 이런 얘기 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과 손배소를 5배를 하겠다. 언론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 저는 분명히 악법이고 역사에 기록될 악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준천 의원님, 앞으로 야당은 지금 이거 상태에서 본회의전까지 어떤 일정들이 잡혀 있어요? 뭐 필리버스터 얘기도 나오던데. 네, 필리버스터를 이제 30일에 본회의 잡히면 이제 하게 되는 걸로 하고 있고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180석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그냥 통과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당으로서는 정말 이 총선 결과 때문에 이 무기력하게 계속 몇 번째 이 정말 입법 독재를 당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이 관련해서는 뭐 김종욱 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건 악법이라는 건 뭐 당연하고요. 다만 이게 통과된다 하더라도 위헌 소지가 워낙 많아서 결국은 폐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야가 뭐 연일 치열하게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